아니, 이보세요. 초면에 남의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다짜고짜 소리까지 지르다니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손이 너무 차가워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당신, 정우 씨 맞지? 당신 안 죽었잖아. 내 남편 김정우 맞잖아.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인데 대단히 불쾌하군요. 지훈아, 내 장모 되실 분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구나. 시간은 오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전통시장 골목,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자리 잡은 영숙 국밥집 앞에는 오늘 하루 장사를 쉰다는 빛바랜 종이가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골 육수, 냄새와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을 골목이 유난히 고요합니다. 굳게 닫힌 셔터 문 안쪽, 비좁고 습한 단칸방에서는 주인공, 한영숙 씨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수십 번도 넘게 낡은 정장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영숙의 얼굴에는 지난 25년간 홀로 딸을 키워내며 감내해야 했던 모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대파를 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박박 씻어내도 손끝에 밴 옅은 고기 누린내는 지워지지 않는 것만 같아 영숙은 자신의 손을 치맛자락에 연신 문질러 닦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 수진의 상견례 날만큼은 초라한 시장토, 국밥집 아줌마가 아닌 번듯하고 기품 있는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된 유행진한 회색 투피스 정장은 오늘 만나게 될 대기업 임원 집안의 사돈 어른들 앞에서 그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와, 우리 엄마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고우세요. 방문이 열리며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티 없이 맑고 바르게 자라준 영숙의 유일한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영숙은 딸의 환한 미소를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내며 딸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우리 딸 오늘따라 더 예쁘네. 지훈군 부모님도 우리 수진이를 보시면 아주 쏙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럼요. 지훈 씨도 어머니 요리 솜씨 엄청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수진의 따뜻한 위로에도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인 지훈은 유학파 출신의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듬직한 청년이었고 그의 집안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시아버지는 중견 기업의 대표, 시어머니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파는 과부일 뿐이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구차한 배경이 딸의 앞길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영숙은 밤새 한숨을 푹푹 내쉬며 뒤척였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온 영숙은 예약해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시장 골목이 멀어지고 도심을 향해 달릴수록 풍경은 점차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까마득히 먼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해양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형 해운사의 전도유망한 항해사였던 남편 김정우. 그는 바다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언제나 별빛을 나침반 삼아 거친 파도를 가르던 듬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해를 마치고 육지로 돌아올 때면 남편은 짠내.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도 영숙을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하지만 25년 전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타기를 잡고 있던 거대한 화물선은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생존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은 배가 기울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구명정으로 대피시키다.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텅 빈 관을 묻어야 했던 장례식 날 만삭의 몸이었던 영숙은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망보험금마저 사업빚을 졌던 시댁. 식구들이 모조리 가로채 도망가는 바람에 영숙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핏덩이 수진을 업고 매서운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딸을 지켜야 한다는 지독한 모성애만이 영숙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저기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영숙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강남 최고급 한정식 집의 외관은 영숙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와지붕을 얹은 웅장한 입구와 바닥에 깔린 대리석,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 한복 차림의 직원들까지. 영숙은 낡은 구두를 신은 자신의 발끝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가야금 연주 소리가 고급스러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긴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영숙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수진이 영숙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무궁화 룸이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원목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지훈의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과 수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의 곁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훈의 새어머니이자 오늘 만날 사돈 부인인 현아였습니다. 현아는 자리에 앉은 채로 영숙의 낡은 정장과 거친 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나 보군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현아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옥빛 도자기에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통화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습니다. 곧 들어오실 겁니다. 그나저나 수진 양 어머니 시장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희 지훈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수진 양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동정심에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어머니 앞에서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현아를 말렸지만 현아는 콧방귀를 뀌며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치욕을 참아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화를 낸다면 모든 것이 수진의 탓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수진이 비록 부족하게 키웠지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반듯하게 자란 착한 아이입니다. 지훈 군처럼 훌륭한 청년이 저희 아이를 아껴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숙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무거운 원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홍콩 지사 쪽이랑 긴급한 화상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그만. 낮고 중후한 그러나 영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의 온몸에 벼락이 내리친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꿈속에서조차 사무치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 목소리.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채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과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영숙은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의 두 눈이 극도로 커지며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사돈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이 남자는 25년 전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영숙의 남편 김정우였습니다. 쨍그랑 영숙의 손에 쥐어져 있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방 안을 찢어 놓았습니다. 파편과 물이 영숙의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영숙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유령이라도 본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기겁하며 손수건을 꺼내 영숙의 옷을 닦아냈고 지훈도 놀라 직원을 부르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정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드디어 미쳐버린 것일까? 영숙은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이쪽이 수진 양 어머니십니다. 처신사 자리부터 유별나게 구시네요. 현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영숙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영숙이 깨뜨린 유리잔을 보며 가볍게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정우의 눈빛은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기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거리를 지나치다 마주친 완전한 타인을 보는 듯한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영숙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당신, 정우 씨 맞지? 당신 안 죽었잖아. 내 남편 김정우 맞잖아.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어?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영숙의 절규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은 테이블을 짚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정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 남편이라니요. 수진이 사색이 되어 영숙의 팔을 붙잡았지만 영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그리워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인데 대단히 불쾌하군요. 지훈아, 내 장모 되실 분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구나.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다니 실망이 크다. 정우는 영숙을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영숙을 단 1%도 기억하지 못하는 완벽한 낯설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로 엎드린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거친 파도가 남편을 집어삼켰던 그 끔찍한 바다보다 지금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남편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초면에 남의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다짜고짜 소리까지 지르다니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여보, 나갑시다. 더 이상 이런 수준 떨어지는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겠어요. 현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정우 역시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무정하게 몸을 돌려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패닉에 빠졌고 지우는 떠나는 부모의 뒷모습과 남겨진 영숙 모녀 사이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 씨, 정우 씨. 멀어지는 정우의 구두 발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유리 파편에 베어 피가 흐르는 손으로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부름은 화려한 한정식 집의 복도를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고 영숙의 의식은 끝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한정식 집의 무거운 원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영숙의 심장을 내리치는 육중한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정신을 잃어가는 영숙의 귓가에는 멀어지는 남편의 구두 발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던 영숙은 결국 파랗게 질린 얼굴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고 수지는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훈 역시 사색이 되어 구급차에 동승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영숙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얼룩진 동네 의원의 천장이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고 곁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딸 수진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진 듯한 고통에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영숙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조금 전 눈앞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남루한 작업복이 아닌 최고급 정장을 입고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번듯한 명함을 가진 채로 말입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오만한 여자가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25년입니다. 젊고 고왔던 청춘을 시장바닥의 매캐한 연기 속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죽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핏덩이 딸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피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의 곁에서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은 것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던 정우의 그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원망도 미안함도 없는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을 쳐다보는 그 서늘한 동공. 영숙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과 딸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억이 온전했다면 자신이 아는 남편 김정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자식의 품으로 돌아왔을 끔찍이도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 25년 전 그 무시무시한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건지는 대신 과거의 모든 기억을 바다 깊은 곳에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을 향해 그토록 무정하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 취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도대체 아까 왜 그러셨어요? 지훈 씨 아버님을 보고 우리 아빠라니요. 지훈 씨 가족분들이 얼마나 불쾌해하시고 화를 내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결혼 정말 다 망치게 생겼다고요. 수진이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맑은 눈망울과 곧은 콧날을 고스란히 빼닮은 딸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핏방울이 시트에 뚝뚝 떨어졌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아래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닫고 어루만져 반질반질해진 상자였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남편이 항해를 떠나기 전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던 은빛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 정우와 만삭의 배를 안고 수줍게 웃고 있는 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똑똑히 보거라. 이 사진 속의 남자가 평생 내가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내 친아버지가 방금 전 내 시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과 다른 얼굴이더냐. 수지는 어머니가 내민 사진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방금 전 한정식 집에서 보았던 지훈의 아버지와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졌을 뿐 눈매며 턱선 그리고 이마에 작게 난 흉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진의 두 눈이 속절없이 흔들렸고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어머니, 지금 제가 헛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죽은 우리 아빠가 지훈 씨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는 이 기구하고 잔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 모녀는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영숙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현아였습니다. 그녀는 만나서 단판을 짓자며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카페로 영숙 모녀를 호출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영숙과 수지는 화려한 인테리어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아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시선으로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아는 영숙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길게 말할 것 없겠죠.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총극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던 분의 천박한 계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대기업 사돈을 잡고 싶어서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며 연기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 남편이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현아의 비수는 영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아래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이 도둑년아 하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영숙은 딸을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얼굴 반반하고 불쌍한 척하는 아가씨한테 잠시 홀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근본 없는 집안, 그것도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는 장모를 둔 집안과 우리 대성그룹이 사돈을 맺을 수는 없는 일이죠. 여기 봉투 안에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 이것 받고 당장 우리 지훈이 곁에서 떨어지세요. 국밥 100만 그릇을 팔아도 못 만질 큰돈이니까. 지훈 씨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수진이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지훈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현아의 눈치를 볼 뿐 감이 나서서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마음은 착하지만 억센 새어머니의 기에 눌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온실 속 화초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영숙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사진을 들이밀며 남편의 정체를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잃은 남편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지독하고 오만한 현아라는 여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영숙 모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신이 2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귀한 딸 수진이가 이 아비규환의 스캔들 한가운데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의부사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삼류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주홍글 씨가 평생 딸의 인생을 옥죄 것이 뻔했습니다. 영숙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돈봉투를 집어 던지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영숙은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은 수백 번 찢기고 짓밟혀도 상관없지만 딸이 다치는 것만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아가 내민 두툼한 돈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현아의 입가에 역시 돈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비열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 댁들 같은 대단한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영숙은 들고 있던 돈봉투를 현아의 명품 가방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지훈 역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이라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마는 무식한 과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을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천박한 괴물로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당신같이 오만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 수진이가 고통받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봅니다. 파혼은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 영숙을 불렀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훈 군, 당신이 우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막아섰어야 했어. 당신같이 나약하고 자기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에게 내 금쪽 같은 딸을 맡길 수 없네. 다신 우리 수진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이보세요. 지금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당장 그 돈 집어들고 나가지 못해. 현아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영숙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수진의 손을 끌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언제 흐려졌는지 하늘에서 차가운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두 모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사정없이 때려댔습니다. 수지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고통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딸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널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영숙의 입술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감춰주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버린 야속한 사람. 당신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우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내 살을 깎아먹으며 우리 딸을 지켜왔어. 당신은 우리를 잊었어도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수진이를 이런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지켜낼 거야. 영숙은 빗속에서 딸을 부둥켜 안은 채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 피맺힌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리던 그날 밤 억울함과 비참함에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영숙의 의식은 파편처럼 부서져 25년 전 가장 시리고 아팠던 과거의 시간으로 하염없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부산의 한 작고 허름한 달동네, 비록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단칸방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궁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김정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정우는 대형 해운사의 건실하고 책임감 강한 외항선 항해사였습니다. 바다 특유의 거친 짠내를 풍기며 돌아오던 날이면 그는 언제나 두 팔을 벌려 영숙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주던 눈물겹도록 다정하고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태어날 예쁜 처자이까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니 영숙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그 소박한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항을 며칠 앞둔 어느 늦가을 밤 만삭의 아내를 두고 거친 바다로 떠나야 했던 남편은 유독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영숙의 곁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아끼던 은빛 회중시계를 영숙의 거친 손에 쥐어주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육지로 돌아오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영숙은 멀어져가는 남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끔찍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던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남편이 타고 있던 대형 화물선이 침몰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해운사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유가족의 통곡 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루던 그곳에서 영숙은 며칠 밤낮을 시금전폐하며 남편의 생존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다는 영숙의 기도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몇몇 생존자 선원들이 들려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그답게 숭고하고 그래서 더욱 영숙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 나며 칠흑 같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항해사였던 남편 정우는 구명정에 먼저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에 남아 어린 선원들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목숨을 살린 그는 결국 거대한 파도에 삼켜져 차가운 심에 속으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장례식 날 영숙은 텅 빈 관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 속에서 뱃속의 아이만이 영숙이 숨을 쉬어야 할 유일한 이유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추스를 새도 없이 세상의 인심은 잔혹하게 영숙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평소 남편의 월급을 당연하듯 가져다 쓰며 영숙을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이 짐승 같은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의 숭고한 희생의 대가로 지급된 사망보험금과 회사 보상금을 중간에서 모조리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리한 사업빚과 시동생의 노름빚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곧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그 큰 돈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겨울 난방조차 끊긴 차디찬 냉골방에서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홀로 끔찍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비명 속에서 영숙은 스스로 탯줄을 끊으며 핏덩이 수진이를 세상에 낳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품에서 서럽게 우는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영숙은 핏물이 맺힌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이 모진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뼈와 살을 갈아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숙의 삶은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핏덩이를 포대기에 업고 무작정 찾아간 곳이 바로 지금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영숙은 남들이 버린 배추 시래기를 주워다 팔고 비린내 나는 생선 가게에서 하루 종일 내장을 발라내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남의 식당 불판을 닦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느라 영숙의 손은 붉게 부어오르고 툭툭 불어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등에 업힌 갓난 수진이가 배가 고파 칭얼거릴 때면 영숙은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등 뒤로 아이를 달래며 더욱 억척스럽게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젊고 고왔던 영숙의 얼굴은 시장통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모은 돈으로 시장 구석에 버려지듯 방치된 작은 리어카를 인수했고 정육점에서 버리는 돼지뼈를 얻어다 가마솥에 끓이고 또 끓이며 피땀으로 일궈낸 것이 지금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며 매캐한 연기에 두 눈이 짓무르고 무거운 뚝배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르다 양쪽 손목과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영숙을 굳건히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딸 수진이의 해맑은 웃음뿐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 2배, 3배로 엄격하게 가르쳤고 자신은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면서도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입혔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영숙은 자신의 뼈와 살을 뗄감 삼아 딸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으로 살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묻힌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원망조차
시장통에 펄펄 끓는 가마솥 열기 속에 깊이 묻어버린 채 오직 딸의 행복과 무사태평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여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포기했던 위대하고도 숭고한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순간의 오해와 가진 자들의 멸시로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단 말입니까? 거센 빗줄기 속에서 과거에 참혹했던 기억을 지나 다시 현실로 돌아온 영숙의 두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딸 수진을 자신의 품으로 더욱 깊고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는 빗소리보다 더 결연하고 무서운 모성애가 영숙의 전신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지난 세월을 모두 잊은 채 자신들을 벌레 보듯 경멸하는 낯선 괴물이 되어 나타났을지라도 그래서 그 곁을 지키는 독사 같은 여자가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산산조각 내려 할지라도 영숙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25년 전 차가운 방구석에서 탯줄을 끊으며 다짐했던 그날처럼 영숙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피 맺힌 맹세를 던졌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감히 내 딸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으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심의 골목길에서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어머니의 투쟁이 비로소 잔혹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겨울비가 그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지만 영숙의 낡은 국밥집에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새벽 습관처럼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육수를 끓여냈지만 정작 그 뜨거운 국물을 넘길 가족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프라이빗 카페에서 참담한 모욕을 겪고 돌아온 이후 수지는 지독한 상사병과 충격에 빠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이마를 짚고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헛소리를 하는 딸의 곁을 지키며 영숙은 자신의 가슴을 수천 번도 더 쥐어뜯었습니다. 가난한 어미 밑에서 자라면서도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이나 불평을 해본 적 없던 착하고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며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때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영숙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예쁜 딸이 지금은 살아갈 의지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통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졌다는 이별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그리워했던 친아버지가 자신들을 버젓이 버려둔 채 다른 부잣집 여자의 남편이 되어 나타났다는 그 잔혹한 운명의 배신감이 수진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물수건으로 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었던 내 딸이 하필이면 평생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남편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영숙은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이 슬픔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어미인 자신은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영숙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식은 국밥을 억지로 입안으로 우겨 넣으며 버텼습니다. 언젠가 그 무정한 남편과 오만한 사돈 부인이 다시 자신들의 삶을 짓밟으려 들이닥칠 때 기필코 딸의 방패가 되어 그들의 뼈저린 오만함을 부숴버리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저택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파혼을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새어머니 현아의 뜻을 거역해 본 적 없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였습니다. 언제나 현아의 기에 눌려 숨죽여 살아왔던 지우는 그날 카페에서 수진의 어머니가 내뱉은 날카로운 일침에 자신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돈봉투를 맞으며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은 새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치만 살피며 한마디도 나서지 못한 비겁하고 비루한 겁쟁이였습니다.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지우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수진을 포기한다면 평생 자신을 저주하며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현아의 호통과 감시를 피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영숙의 국밥집이 있는 시장 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굳게 닫힌 국밥집 셔터 문 앞에서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지만 지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비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애절한 외침이 텅 빈 시장 골목을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셔터 문이 반쯤 열리며 수척해진 영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숙의 손에는 차가운 맹수가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의 발밑에 거칠게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당장 돌아가게. 자네가 여기서 천년만년 무릎을 꿇고 있는다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자네의 그 잘난 어머니가 내 딸의 얼굴에 돈다발을 던진 그 순간 자네와 우리 수진이의 인연은 완벽하게 끝이 난 거야. 다신 내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영숙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연을 끊고 집을 나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진이 곁으로 오겠습니다 하며 지훈이 매달렸지만 영숙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쯤 열린 셔터 문 사이로 창백한 얼굴의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어머니 영숙이 평생을 품고 살았던 그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훈이 반색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서늘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예전에 그 사랑스럽고 따뜻하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인연은 정말 여기까지예요. 지훈 씨가 아무리 새어머니와 연을 끊는다 해도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맺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요. 그 이유를 이제 지훈 씨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은빛 회중시계를 꺼내 지훈의 가슴팍에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수진이 건넨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사진을 들여다본 지훈의 동공이 순간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은 자신의 아버지인 정우의 젊은 시절 모습과 무서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지훈을 향해 수진이 쐐기를 박듯 비참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남자가 그리고 25년 전 거친 바다에서 배와 함께 가라앉아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제 친아버지가 바로 지훈 씨의 아버지예요. 그 한마디에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지훈은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친아버지라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의분남매지간이 될 뻔했다는 이 잔혹하고 끔찍한 진실 앞에 지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는 기억을 잃고 새 가정을 꾸리셨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저 사진 한 장의 의지에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키우셨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은 당신들 가족을 저는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계와 사진을 지훈 씨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수지는 매몰차게 몸을 돌려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굳게 닫히는 셔터 문이 굉음과 함께 지훈의 세상도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서재 안에는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최근 들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꿈속에서 매일 밤 시커먼 파도와 낯선 여자의 우는 얼굴이 나타나 극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온 지훈을 본 정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꾸짖었습니다. 또 그 시장 바닥에 다녀온 게냐? 쯧쯧 사내 자식이 그깟 여자 하나 잊지 못해서 이토록 추태를 부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내 어미가 알기 전에 당장 올라가서 씻어라. 정우의 차가운 꾸짖음에 지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이 화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성큼성큼 다가가 정우의 책상 위로 수진에게서 받아온 낡은 흑백 사진과 은빛 회중시계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수진이와 수진이 어머니를 무시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구실 수가 있습니까?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 이것들이 대체 무언데? 정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바랜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만삭의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사내의 얼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크게 떠졌고 호흡이 일순간 거칠어졌습니다. 지훈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2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던 수진이의 친아버지가 바로 아버지란 말입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평생을 국밥집에서 손이 다 헐도록 일하면서 죽은 아버지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정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홀린 듯이 사진 옆에 놓인 은빛 회중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 매일같이 닦고 어루만져 칠이 벗겨지고 반질반질해진 그 낡은 시계. 뒷면을 뒤집자 작고 희미하게 새겨진 각인이 정우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나침반, 정우 씨에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환청과 함께 눈앞이 시커먼 바닷물로 뒤덮이는 환각이 정우를 덮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정우 씨 제발 살려주세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항구에서 오열하던 영숙의 절규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두 동강 내며 자신을 집어삼키던 그 끔찍한 공포,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사랑하는 아내. 영숙의 환한 미소가 파노라마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회중시계를 쥔 채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뇌수를 찌르고 25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정우의 온몸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조강지처와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벌레 보듯 모욕하고 경멸했다니. 정우는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지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정우를 보며 충격에 빠져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 정우 씨 맞지? 정우 씨 안 죽었잖아. 상견례 날 자신을 향해 피 끓는 절규를 토해내다 기절해버리던 영숙의 얼굴이 정우의 망막에 선명하게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짓밟았던 그 초라한 시장통의 여자가 25년 동안 자신의 제사상을 차리며 피눈물로 딸을 키워낸 자신의 진짜 아내였다는 끔찍하고도 통탄스러운 진실 앞에 정우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재의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하는 정우의 절규가 거대한 저택의 정막을 찢고 밤하늘로 처절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재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정우의 처절한 절규는 적막했던 거대한 저택을 산산조각 낼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25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진실은 정우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짓밟고 모욕했던 그 남루한 시장통의 여자가 바로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다발을 맞으며 파혼을 강요당했던 그 가엾은 아가씨가 자신이 바다로 떠나기 전 영숙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자신의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정우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며 비단 잠옷을 걸친 현아가 불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밤중에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기행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현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범벅이 된 지훈과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정우를 번갈아 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한밤중에 다들 미치기라도 한 거냐며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저작거리 같은 행패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아의 그 오만한 목소리는 곧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과 은빛 회중시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순간 현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두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저 물건들이 이 집에 들어와 있는지 현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흔들림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정우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정우는 핏발이 선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당황한 기색, 그리고 저 사진 속의 젊은 영숙을 보고도 누구냐고 묻지 않는 기이한 태도, 정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서운 직감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지.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정우의 분노에 찬 일갈이 서재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새어머니를 바라보았고 현아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싸늘하게 굳히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특유의 오만함을 드러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25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 소속이었던 그 화물선이 침몰했을 때 당신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서 우리 병원 VIP 병동에 누워있을 때부터 난 다 알고 있었다고요. 현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너무도 참혹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 정우가 탔던 배의 실소유주는 바로 현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구조된 정우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떴을 때 그의 소지품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것은 현아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정우의 고든 성품과 유능함을 눈여겨보고 짝사랑해 오던 현아는 그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차지하기 위해 악마 같은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생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영숙과 유가족들에게는 그가 바다에서 사망했다는 거짓 통보를 하도록 회사의 힘을 동원해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잃은 정우에게 새로운 신분과 화려한 거짓 기억을 심어주어 자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아내가, 만삭의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철저하게 속일 수가 있느냐 말이다. 정우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현아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정우의 원망 앞에서도 현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정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깟 뱃사람으로 평생 바다에서 소금물이나 먹고 살 당신을 대성그룹의 부사장 자리에 앉혀주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왕처럼 살게 해준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에요? 그깟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많은 천박한 여자한테 돌아가서 찌질하게 살고 싶기라도 하다는 건가요? 천박하다고? 내 아내를,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내를 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 당신이 나를 왕처럼 살게 해주었다고? 아니,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이고 나를 당신의 화려한 게 목줄에 묶어둔 악마일 뿐이야. 정우는 서재 한 구석에 장식되어 있던 수천만 원짜리 고급 도자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고 현아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우의 가슴 속에는 평생 영숙을 속이고 기만해온 현아에 대한 분노와 그 화려한 거짓말에 속아 진짜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자신만을 기다렸을 영숙을 생각하면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이 마치 수만 마리의 벌레가 되어 온몸을 물어뜯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명품 잠옷의 단추를 거칠게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재 한편에 걸려있던 평범한 외투 하나만을 집어든 채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단호하고 무서운 뒷모습에 현아는 덜컥 겁이 났는지 악을 쓰며 정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대성그룹 부사장이라는 직함도 통장에 있는 수백억의 재산도 한 푼도 챙겨가지 못할 것이라며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거지가 되어 그 국밥집 여자에게 돌아가고 싶냐는 현아의 악다구니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아를 바라보며 차갑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이 준 그 더러운 돈과 지위, 단 1원도 가져갈 생각 없어. 25년 전 바다에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당신들과 다시는 엮이지 않을 거니까. 당신 같은 괴물 곁에서 평생을 속고 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머저리였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정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재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두려워하며 복종했던 새어머니가 이토록 끔찍하고 잔혹한 악마였다는 사실에 지우는 뼈저린 환멸을 느꼈습니다. 지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현아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한 번 던진 후 정우의 뒤를 쫓아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서재에는 모든 권력과 남편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현아의 비참한 비명만이 남았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꿰어 신은 채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을 나선 정우의 발걸음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차가운 겨울의 새벽 공기가 그의 맨살을 에이듯 파고들었지만 정우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단 한 명의 이름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영숙, 내 불쌍한 아내. 나 때문에 청춘을 다 바쳐 시장통에서 피눈물을 흘렸을 나의 가엾은 영숙. 정우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자꾸만 발이 꼬여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시 일어나 밤거리를 내달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그 화려하고 따뜻했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영숙의 뼈를 깎아 만든 피눈물이라는 사실이 정우의 가슴을 미치도록 난도질했습니다. 상견례 날 자신을 알아보며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다. 쓰러지던 영숙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정우는 가슴을 퍽퍽 치며 길거리 한가운데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지. 어떻게 내 여자를, 내 딸을 몰라보고 그 가슴에 칼을 꽂았단 말인가. 정우는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영숙이 있다는 그 낡고 초라한 전통시장을 향해 멈추지 않는 참회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의 밤하늘 위로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눈물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별이 아직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는 서울 외곽의 전통시장 골목. 세상이 채 깨어나기도 전인 이른 시각이지만 영숙의 낡은 국밥집 가마솥은 어김없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영숙은 퉁퉁 부은 두 눈으로 물을 썰고 대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영숙의 거친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매 끝으로 대충 눈물을 훔쳐내며 억척스럽게 칼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시뻘건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휘몰아쳤지만 엄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그녀에게 쓰러질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열에 들떠 앓고 있는 가여운 딸 수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심장이 터져 죽는다 해도 이 국밥집의 가마솥 불은 꺼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뽀얀 사골 육수가 설설 끓어오르며 시장 골목에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갈 즈음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기이한 발소리에 영숙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슬리퍼조차 벗겨져 맨발로 걸어오는 사내. 그의 발바닥은 아스팔트에 긁히고 찢겨 붉은 핏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짐승처럼 울부짖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과 며칠 전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모욕을 주었던 대기업의 부사장, 아니 25년 전 바다에 묻힌 줄만 알았던 자신의 남편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낡은 간판 아래 멈춰 섰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그의 시선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는 영숙의 굽은 등과 앙상한 손목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대저택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아온 25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아내는 이 춥고 매서운 길바닥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만 해왔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 낡아 빠진 옷가지까지 영숙의 그 모든 초라함이 정우의 심장을 수만 개의 칼날로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영숙의 발치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정우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아, 내 가여운 영숙아, 내가 미쳤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나를 기다리며 그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우리 딸을 못 알아보고 그 몹쓸 짓을 했어. 정우의 피 끓는 참회의 목소리가 새벽 시장 골목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맨발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적시고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정우는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영숙의 두 눈에는 기쁨이나 반가움 따위는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의 온몸은 극도의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사시나무처럼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입니다. 죽은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며 피눈물을 삼켰던 세월, 수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뎌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바다의 영웅으로 죽어 내 가슴 속에 묻혀 있을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남의 남편이 되어 나타나 내 딸의 인생까지 짓밟았단 말인가. 영숙은 들고 있던 식칼을 도마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영숙의 피 맺힌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그 더러운 입에 내 이름을 올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대성그룹 부사장님께서 이 천박하고 냄새나는 시장 바닥엔 무슨 일로 오셨어. 여보, 제발. 내가 다 기억이 났어.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나를 속였어. 내가 25년 전 바다에 빠졌을 때 내 기억을 조작하고 나를 가둬둔 거야. 나도 피해자였어. 영숙아,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줘. 정우가 영숙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영숙은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우가 겪었던 그 기구한 사연과 속사정이 영숙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마. 당신이 기억을 잃었든 귀신에 씌었든 당신이 내 딸 수진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나를 벌레 취급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당신 그 잘난 마누라가 내 얼굴에 돈다발을 던질 때 당신은 뭐 했어? 당신 아들이 내 딸을 버리고 등 돌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피를 토하듯 처절했습니다. 가슴을 퍽퍽 치며 쏟아내는 영숙의 원망의 정우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기억이 났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내가 시장 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세월이 보상이라도 돼?
내 딸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흘린 눈물이 지워지냐고. 당장 돌아가. 당신은 이미 25년 전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야. 내 남편 김정우는 영웅으로 죽었어. 당신같이 처자식 버리고 딴 여자 품에서 호의호식한 비겁한 인간이 아니라고. 영숙은 펄펄 끓는 가마솥 옆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웅큼 쥐어 정우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정우의 찢어진 이마와 멍든 얼굴에 박히며 쓰라린 고통을 주었지만 정우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금 세례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형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수진이 낡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열에 들떠 창백해진 얼굴의 수진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예비 시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만삭의 아내 뱃속에 있던 자신의 핏줄.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나의 친딸. 정우는 기어가듯 수진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내 딸, 아비다. 못난 내 아비가 이제야 널 알아보러 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우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이 왜 내 아빠예요?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내 사랑까지 짓밟아버린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당장 사라지라고요. 수진이 악을 쓰며 오열하자 영숙이 재빨리 수진의 앞을 막아서며 정우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미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떠는 딸을 보며 영숙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참혹한 광경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린 정우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똑똑히 들었지. 당신 딸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는 당신 용서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 당신이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청춘을 날린 건 불쌍하지만 그것 역시 당신 팔자야. 우리 수진이 앞에 아비 행세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평생 속죄하면서 혼자 살아. 한 번만 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내가 당신을 죽이고 지옥에 갈 거야. 영숙은 수진을 부둥켜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매정하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의 옅은 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시장 골목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남겨진 정우는 닫힌 문을 부여잡고 하늘이 무너지라 통곡했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짜 이름과 가족이었지만 그가 지은 무지의 죄악은 너무도 크고 깊어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우의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 영숙의 국밥집 문턱을 적시고 있었지만 25년 동안 겹겹이 쌓인 원망과 한의 벽은 그 눈물만으로 허물기엔 너무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셔터 문 앞에서 정우는 밤새 미동조차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의 냉기와 온몸을 찢어놓는 듯한 상처의 통증조차 지난 25년간 아내 영숙이 겪었을 피눈물. 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매몰차게 정우를 외면했습니다.
정우가 밤새 문 앞을 지키고 있든 말든 영숙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거운 사골통을 나르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성그룹 부사장이라는 화려한 직함과 수백억 대의 재산, 그리고 강남의 대저택을 단 1원의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내던졌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국밥집에서 멀지 않은 시장 뒷골목의 한평 남짓한 허름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영숙이 가게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 맞춤 정장 대신 시장통에서 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영숙의 가게 앞골목을 쓸고 닦았습니다. 정육점에서 배달된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뼈통을 영숙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방 앞까지 실어다 놓았고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내며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영숙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찬물을 끼얹고 빗자루로 내리쳐도 정우는 그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장의 자리를 이제라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며 갚아나가려는 정우의 눈물겨운 참회였습니다. 한편 정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대성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정우는 시장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2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었을 당시의 실제 구조 기록과 현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배후에 업고 생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도록 조작했던 병원, 기록 등 모든 끔찍한 증거들을 찾아내어 검찰과 언론에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아가 지난 세월 동안 정우의 눈을 속여 대성그룹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횡령했던 수많은 범죄의 장부까지 낱낱이 폭로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속보와 함께 현아의 화려했던 제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으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현아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악을 쓰며 이것은 모두 모함이라고 자신이 대성그룹의 안주인인데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냐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고 그녀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기억과 인생마저 조종하려 했던 악녀의 비참하고도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현아는 그제야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그 무렵 짐을 꾸려 집을 나선 지우는 마지막으로 영숙의 국밥집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나약하거나 비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셔터 문 밖에서 서성이는 지훈을 발견한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설렘 대신 깊은 회한과 애틋함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진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한국을 떠나 해외 오지 마을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어. 평생을 가도 우리 어머니가 너희 가족에게 지은 그 끔찍한 죄를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평생 속죄하고 회개하면서 살게.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이었어.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어. 부디 행복해야 해.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수지는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원망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피해자였고 어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잔혹한 운명의 희생양이었음을 수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매서운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누려던 영숙과 수진은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과 매캐한 연기, 냄새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에 밖으로 나가보니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시뻘건 화마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 건물로 번져나갔고 영숙의 낡은 국밥집 역시 화마의 위협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영숙은 넋이 나간 채 딸 수진의 손을 잡고 시장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지만 좁은 골목 탓에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광경 속에서 영숙은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게 안쪽 단칸방 깊숙한 곳에 자신이 25년 동안 목숨처럼 애지중지 품고 살았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두고 나온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남편 정우의 유일한 사진과 그가 남긴 은빛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정우가 살아서 돌아왔다 해도 영숙에게 그 상자는 자신이 25년간 버텨온 세월의 증거이자 남편의 순수했던 사랑이 담긴 마지막 보물이었습니다. 안 돼. 내 상자, 정우 씨가 남긴 시계가 저기 있는데. 영숙이 이성을 잃고 불길이 치솟는 가게를 향해 뛰어들려 하자 수진과 주변 상인들이 기겁을 하며 그녀를 뜯어말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들어가면 죽어요. 수진이 오열하며 영숙의 허리를 끌어안았지만 영숙은 불타오르는 가게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달려온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정우였습니다. 정우 씨, 안 돼. 영숙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정우는 이미 시커먼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우는 불기둥이 솟구치는 가게 안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유독가스가 폐불을 찌르고 천장에서 불붙은 잔해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그 숭고했던 청년처럼 지금 정우는 아내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기 위해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화마 속에 던진 것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막히고 시야가 붉게 물드는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정우는 마침내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를 피하며 정우는 상자를 자신의 품 깊숙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불꽃이 정우의 등과 팔을 집어삼켰고 살같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우는 오직 이 상자를 영숙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밖을 향해 기어나갔습니다. 영숙과 수진이 숨을 죽이고 타오르는 불길만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을 때 시커먼 연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의 옷은 여기저기 불에 타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심한 화상을 입어 피와 그을음으로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팔은 겉옷으로 겹겹이 싼 나무 상자를 마치 갓난아기처럼 소중하게 품어 안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앞까지 걸어오더니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영숙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숙아, 늦지 않게 지켜내서 다행이다.
25년 전에는 널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번엔 약속 지켰어. 정우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정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투성이가 된 정우의 몸을 미친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정우 씨,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시계가 대수라고, 사진이 대수라고 구덩이에 뛰어들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당신 목숨은 생각 안 하고 남만 위하냐고. 눈 좀 떠봐. 제발 놔두고 또 죽지 마. 영숙의 뜨거운 눈물이 정우의 검게 그을린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음장처럼 굳게 닫혀있던 영숙의 가슴속 안의 장벽이 남편의 처절한 희생과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마침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가운데 불타는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남편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영숙의 울음소리가 붉은 밤하늘을 아프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지나간 그날 밤 이후 정우는 꼬박 사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차가운 병실 안 영숙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붕대로 칭칭 감긴 정우의 까칠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과 딸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지켜내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남편. 25년 전 거친 바다에서 부하들을 살리고 심해로 가라앉았던 그 바보같이 착하고 이타적이던 진짜 남편 김정우가 살아서 제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영숙은 정우의 검게 그을린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25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억울함의 장벽도 화마 속에서 남편이 보여준 그 목숨 건 희생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우가 그토록 모질게 영숙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은 결코 영숙을 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얄궂은 운명과 악마 같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잔혹한 비극 속에서 정우 역시 자신의 진짜 이름과 영혼을 잃어버린 채 25년이라는 세월을 철저하게 유린당한 가장 불쌍한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정우의 붕대 감긴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우 씨, 제발 눈 좀 떠봐요.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수진이 손잡고 같이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니까 제발 죽지만 말아요. 당신 또 한 번 나만 두고 떠나면 그땐 정말 용서 안 할 거예요. 영숙의 간절하고 피 맺힌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정우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 틈으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영숙의 이름을 부르는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아, 울지 마. 내 가여운 사람아. 정우 씨, 나 알아보겠어요? 정우 씨. 영숙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정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온 수진 역시 의식을 되찾은 정우를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는 화상으로 얼룩진 손을 힘겹게 들어올려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곁에 선 수진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죄스러운 눈빛의 의미를 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정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정우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아빠,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라는 그 두 글자에 정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핏줄의 부름이었습니다. 정우는 소리내어 울며 영숙과 수진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꽉 껴안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와 잔혹한 오해 속에 갈기갈기 찢겨있던 세 가족이 마침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눈물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경이롭고도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시장 골목에는 아주 반가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불타버렸던 영숙의 국밥집 자리에 깔끔하고 아담한 새 식당이 문을 연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대성그룹에서 정우를 따르던 옛 동료들과 평소 영숙의 억척스럽고 따뜻한 인심에 감복했던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은 덕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낡은 간판 대신 정운의 국밥이라는 번듯한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주방에는 여전히 구수한 육수를 끓여내는 영숙이 있었고 홀에는 화상 흉터가 옅게 남은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는 정우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화려한 허울과 수백억의 재산을 미련 없이 던져버린 정우의 얼굴은 비록 시장통의 매캐한 연기 속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곁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정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이들 가족에게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완벽하게 보상받는 가장 눈부시고 행복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수진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마음씨 따뜻하고 성실한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새로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대기업 집안의 혼맥은 아니었지만 수진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영숙과 정우를 친부모처럼 끔찍이 모시는 참으로 건실하고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담한 웨딩홀, 맑고 경쾌한 피아노 반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식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시게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 수진의 곁에는 깔끔한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정우가 다부지게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딸의 손을 자신의 팔짱에 단단히 끼우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미소와 함께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우의 가슴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바다로 떠나야 했던 그 시린 기억부터 25년 만에 악연으로 다시 만났던 참혹했던 상견례의 날, 그리고 맹렬한 불길 속에서 딸의 앞날을 지켜내고자 몸을 던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 두 여자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리라. 정우는 딸의 손을 잡고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혼주석에 앉은 영숙은 곱게 차려입은 연분홍빛 한정식 치맛자락을 살며시 쥐며 눈물 고인 눈으로 남편과 딸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삶고 남의 식당 불판을 닦으며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했던 그 지독하고 처절했던 세월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듬직한 남편이 제 곁에 있고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딸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영숙은 하늘에 대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평화로운 가을의 황혼 무렵, 시장통 국밥집의 영업을 일찍 마치고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영숙과 정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무릎 위에는 얼마 전 수진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외손자가 새근새근 옅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평생 당신 호강시켜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바다로 나갔었는데 결국 그 약속 지키는데 30년이나 걸렸네. 험한 세상에서 나 없이 혼자 우리 딸 지켜내느라 그리고 이런 못난 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내 남은 생은 매일매일 당신 업어주고 발 닦아주면서 그렇게 살게. 정우가 영숙의 거칠어진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주름진 눈가에 환한 미소를 띠며 정우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호강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우리 세 식구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먹고 아프지 않고 같이 늙어가는 거. 그게 진짜 호강이고 행복이지요. 정우 씨가 내 곁에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여자예요. 황금빛으로 물든 노을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우의 조끼 주머니 속에서는 화마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은빛 회중시계가 째깍째깍 경쾌한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을 영원히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이들의 남은 여정은 세상 그 어떤 거센 파도와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눈부시고 평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